60대 퇴직자가 평생 모은 1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모든 걸 걸었죠. 하지만 그 끝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가슴 저미는 인생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인생도 달라질 거예요. 삼성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바꿔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계약서를 쓰고 난 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봤어요. 신도시에 관한 작은 기사라도 나오면 눈이 번쩍 뜨였어요. 공사가 한창이라는 사진이 실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곧 이곳은 제2의 판교가 될 거라고. 제 말투는 단호했고 제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여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어요. 삼성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에요. 그들이 움직이면 도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모델하우스를 다시 찾기도 했어요. 상담실 직원은 여전히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다고. 앞으로 가격은 오를 일만 남았다고. 저는 그 말이 힘이 되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고 서명한 제 이름을 어루만졌어요. 제 선택이 옳았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이들과 통화를 하면서도 저는 이 소식을 자랑처럼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제대로 투자했어.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아이들은 잠시 조용하다가 그래요, 아버지. 잘 되면 좋겠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미묘한 의심을 애써 외면했어요. 밤이면 저는 노트에 계산을 해봤어요. 분양가가 지금보다 2배만 올라가도 제 자산은 30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써내려가며 잠시 웃음을 지었어요. 인생 후반전에도 기회가 있구나. 내 노후가 빛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저를 달콤하게 감쌌어요. 저는 도시에 직접 나가보기도 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도로는 한창 공사 중이었어요. 아직은 먼지와 흙바람뿐이었지만 저는 머릿속으로 완성된 도시를 그렸어요. 빌딩 숲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카페에 가득 찬 손님,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그 장면이 제 눈앞에 생생히 펼쳐졌어요. 저는 그곳을 걷다가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곧 여기가 살아날 겁니다. 삼성이 들어오니까요. 그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안에서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다시 말했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곧 집값이 오르고 생활이 달라져요. 당신이 평생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편히 웃을 수 있어요.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제발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눈빛 속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 걱정마저 새로운 희망의 불씨로 바꿔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도면을 펼쳐봤어요. 불빛이 가득 켜진 그림 속에서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장면을 보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 인생도 달라질 거야. 삼성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줄 거야. 저는 그렇게 굳게 믿으며 잠에 들었어요. 계약서를 쓰고 난 뒤 저는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신문을 펼칠 때마다 눈은 자연스럽게 경제면을 찾았어요. 작은 기사 한 줄이라도 그 도시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마음이 요동쳤어요. 공사가 한창이라는 사진이라도 나오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집에 앉아 기사 속 활자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스스로 확신을 키웠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먼저 자랑처럼 말했어요. 곧 이곳은 제2의 판교가 될 거라고. 제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도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믿어봐요. 삼성이 들어오면 이 도시는 달라져요. 그렇게 말하는 제 눈에는 확신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조심스레 물었어요. 여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해요? 저는 곧바로 대답했어요. 삼성은 우리나라의 상징 같은 기업이에요. 그들이 들어오면 도시는 반드시 살아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하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대단한 가장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모델하우스를 다시 찾아가기도 했어요. 상담 직원은 변함없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다고. 앞으로 가격은 오를 일만 남았다고. 저는 그 말이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어요.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잘했어. 이번엔 잘한 거야. 아이들과 통화할 때도 저는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제대로 투자했어.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아이들은 한동안 조용하다가 말했어요. 그래요, 아버지. 잘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의심을 애써 무시했어요. 대신 그 말조차 응원의 다른 표현이라고 스스로 해석했어요. 밤이면 저는 노트에 계산을 적었어요. 분양가가 2배만 올라가도 제 자산은 30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써내려가며 마음속에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인생의 후반전에도 기회가 있구나. 내 노후가 빛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저는 도시 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고 도로는 공사 차량으로 가득했어요. 흙먼지가 날렸지만 저는 머릿속으로 완성된 도시를 그렸어요. 빌딩 숲 사이로 오가는 사람들, 붐비는 카페,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그 장면은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저는 그곳에서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었어요. 곧 여기가 살아날 겁니다. 삼성이 들어오니까요. 그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아내는 확신이 자라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다시 말했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곧 집값이 오르고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당신이 평생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편히 웃을 수 있어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제발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것마저 희망의 불씨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도면을 펼쳐봤어요. 불빛으로 가득 찬 그림 속에서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장면을 보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우리 인생도 달라질 거야. 삼성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줄 거야. 저는 그렇게 굳게 믿으며 잠에 들었어요. 삼성은 분명 들어왔어요. 그런데 도시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드디어 입주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새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새집 냄새가 퍼지는 공간을 둘러보며 잠시 웃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설렘이 우리를 감쌌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도시 풍경은 너무 낯설었어요.
멀리 보이는 삼성 사옥은 웅장했어요. 유리 외벽은 해를 받아 반짝였고 로고는 당당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주변 거리는 적막했어요. 출근 시간에도 도로에는 차가 드물었어요. 퇴근 시간에도 불빛은 사옥 안 일부 층에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직원들은 전용 버스를 타고 도시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회사는 존재했지만 삶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아파트 단지는 더욱 쓸쓸했어요. 놀이터는 바람만 불고 있었고 그네는 덜컥거리며 혼자 흔들리고 있었어요. 상가 건물에는 임대라는 붉은 글씨만 나붙어 있었어요. 커피향 대신 먼지가 흩날렸고 환한 불빛 대신 텅 빈 유리창이 어둠을 반사했어요. 아내가 제 옆에서 작게 말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조용하지요?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쉽게 믿은 게 아닐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내 앞에서 무너지기 싫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밤이 깊자 아파트 불빛은 몇 개만 켜져 있었어요. 수백 가구 중 단 세 집만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마치 유령이 사는 도시 같았어요. 저는 베란다에 서서 그 불빛을 세어보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우리 정말 잘한 걸까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단지를 걸어봤어요. 곳곳에 잡초가 무성했고 벽에는 페인트 자국이 덜 말라 있었어요. 발자국 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공사 현장 인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긴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나요? 인부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회사는 회사일 뿐이에요. 직원들은 도시에서 살 이유가 없어요. 출퇴근 버스가 다 해결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쳤어요. 삼성은 들어왔지만 도시에는 숨결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는 늘 조용했고 상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웃을 찾아보려 해도 복도에는 인기척이 없었어요. 저는 결국 입주민 모임에 나가봤어요. 모임에 모인 사람들은 다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허탈함과 두려움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중얼거렸어요. 삼성은 들어왔는데 도시는 왜 이 모양입니까?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다 속은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 도시가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단지를 내려다봤어요. 차가운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제 마음속 희망도 함께 식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제 옆에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어떡하죠? 저는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어요.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삼성은 들어왔지만 제 노후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집값은 추락했고 가족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어요. 돈보다 더 큰 걸 잃고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입주한 지 몇 달이 지나자 부동산 시세가 눈에 띄게 내려갔어요. 처음엔 단순한 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추락은 멈추지 않았어요. 분양가보다 낮게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중개업소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 시세표를 보며 속이 타들어갔어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거래가 거의 없어요.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팔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우리 노후 자금 다 날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뭇거리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은 저를 더욱 무너뜨렸어요. 아이들과의 통화에서도 갈등은 깊어졌어요. 큰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랑 상의도 안 하셨잖아요. 작은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팔고 손실을 줄이셔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식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평생 가족을 지켜온 가장이라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베란다에 서서 불 꺼진 단지를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제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묘비처럼 보였어요. 저는 가슴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가족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이자가 연체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경고였어요. 저는 서둘러 은행을 찾아갔어요. 상담 창구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사정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규정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절망을 느꼈어요.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밥상 위에 앉아도 대화는 없었어요. 젓가락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어요. 아이들은 전화를 걸어오면 짧게 안부만 묻고 끊었어요. 저는 가족의 눈빛 속에서 실망과 원망을 동시에 읽었어요. 돈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신뢰도 잃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주민 모임에 참석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 같은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우리 다 속았어. 어떤 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집을 팔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밤에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가늘게 흐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잡으려다 멈췄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위로의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저 가만히 누워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질책했어요. 삼성은 들어왔지만 도시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집값은 끝없이 무너졌고 가족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무너진 건 아파트 값이 아니라 제 삶 전체였다는 사실을요. 제 눈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저와 똑같았어요. 꿈을 걸었다가 산산조각 난 사람들이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조용하다 못해 음산해지던 어느 날 저는 주민센터에 모였어요. 안내문에 적힌 글자는 단순했어요. 피해자 간담회. 그 네 글자가 제 발걸음을 이끌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낯선 얼굴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모두 같았어요. 지친 얼굴, 잃어버린 희망, 답이 없는 한숨. 회의는 어색한 침묵으로 시작했어요.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삼성은 분명 들어왔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겁니까? 그 목소리는 분노와 허탈함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다 속은 겁니다. 회사는 회사일 뿐이었어요. 도시는 그냥 껍데기였어요. 순간 방 안은 술렁였어요. 누군가는 주먹을 쥐고 탁자를 내리쳤어요. 누군가는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란 속에 앉아 있었어요. 제 귀에는 그들의 말이 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하지만 결국 제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어요.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저는 은퇴한 교사입니다. 제 퇴직금을 몽땅 넣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옆에 앉은 여성은 중얼거렸어요. 저는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가정이 깨질 지경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도 손을 들어 조심스레 말을 했어요. 저 역시 퇴직금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제 노후가 지켜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공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간담회는 대책을 찾기 위한 자리였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선임하자는 말이 있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소송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자는 말도 나왔지만 기대할 수 없다는 허탈한 웃음만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모였지만 해결은 멀기만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빛이 비어있는 아파트 단지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자 종이 쪼가리 하나가 바닥을 굴러갔어요. 그 종이에는 임대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했어요. 저는 그 글자를 밟지 못하고 멈춰 섰어요. 마치 제 인생이 짓밟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을 떼기조차 힘들었어요. 어깨는 무거웠고 가슴은 눌려 있었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모임에서 어떤 답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다들 저희와 같았어요. 아내는 그 말에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저는 애써 외면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모임에서 들었던 목소리들이 귀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삼성은 들어왔는데 도시는 살아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 속았다. 집을 팔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다. 그 말들이 저를 더 깊은 구덩이로 끌어내리고 있었어요. 삼성이라는 이름에 기대 걸었던 제 선택은 이제 공동의 절망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란 사실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절망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제 손으로 아파트를 반값에 내놓았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 시세는 계속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분양가보다 조금 낮았지만 곧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부동산 하락이라는 단어가 제 눈을 찔렀어요. 저는 그 단어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제 현실이었어요. 은행에서 온 독촉장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자 납부일을 넘기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경고문은 제 심장을 조여왔어요. 저는 은행 창구에 앉아 다시 사정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차갑게 말했어요. 원리금을 갚으셔야 합니다. 저는 펜을 쥔 손이 땀에 젖는 걸 느꼈어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그제야 인정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그녀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아파트를 팔아야겠어요. 반값이라도 내놔야 해요.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울었어요. 그 눈물은 제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중개업소에 앉아
계약서를 다시 받아들었어요. 직원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이 가격이면 그나마 거래가 성사될 겁니다. 저는 서명란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어요. 종이에 펜이 닿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제 평생의 퇴직금, 제 마지막 희망. 그 모든 게 반토막으로 잘려나가고 있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하늘은 유난히 낮게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산도 펴지 못한 채 걸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반값으로라도 팔았습니다. 아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가슴 속에서 웅웅 울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공허함이 집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큰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결국 그렇게 되셨군요. 작은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버티지 않아도 되겠네요. 저는 그 목소리 속에서 원망과 연민을 동시에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는 아파트 도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불빛이 켜져 있던 그림.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던 상상. 그 모든 장면이 산산이 조각나 흩어졌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노후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삼성은 들어왔지만 도시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제 손으로 마지막 희망을 팔아버렸어요. 남은 건 빚과 공허함 뿐이었어요. 저는 결국 공사장에 섰어요. 삽을 들고 흙을 퍼올리며 제 노후가 산산이 무너진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파트를 헐값에 팔아도 빚은 남아 있었어요. 은행은 잔금 상환을 독촉했고 생활비마저 빠듯했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 일용직 노동 현장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공사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 더 고통받을 거라는 생각이 저를 밀어붙였어요. 첫날 아침, 안전모를 쓰고 낡은 작업복을 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평생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다루던 손이 이제는 거친 삽자루를 잡고 있었어요.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혔고 팔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햇빛은 머리 위에서 내려찍었고 등줄기엔 땀이 흘러내렸어요. 젊은 일꾼들은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그들 사이에서 저는 느리고 서툴렀어요. 한 청년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이 일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 노후가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어요. 점심시간. 저는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어요. 식은 밥과 김치 몇 조각.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이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 앞에 앉은 청년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앞에 밥이 아니라 제 지난 세월이 씹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무릎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하루 품삯이 곧 내일의 희망이었어요. 해가 지고 나서야 공사장을 빠져나왔어요.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제 옷에 묻은 먼지와 땀 냄새를 느끼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살아야 하니까, 빚을 갚아야 하니까. 며칠 뒤, 몸은 점점 버티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공사장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비친 햇빛이 눈부셨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삼성을 믿은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 말은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삽을 쥔 손은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땀방울이 흙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얼룩을 남겼어요. 그 얼룩 하나하나가 제 지난 선택의 흔적 같았어요. 삼성은 들어왔지만 도시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공사장에서 하루하루를 태워 빚을 갚고 있었어요. 제 삶은 이미 무너져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노후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공사장에서의 삶은 제 몸을 조금씩 부서뜨렸어요. 아침마다 무거운 삽을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무릎은 자꾸 시큰거렸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덮여갔어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 호흡은 거칠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묵묵히 밥상을 차렸어요. 밥은 식었고 국은 미지근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남김없이 먹었어요. 먹는 동안 말은 없었어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고통스럽게 길었어요. 아내는 제 손을 잡고 가만히 눈을 감곤 했어요. 그 손길 속에서 저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밤이 깊으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아파트 단지가 서 있었어요. 불빛은 여전히 드물었어요. 몇 개의 창만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쏟아부은 15억은 어디로 간 걸까? 나는 왜 그토록 쉽게 믿었을까? 주민 모임에서 만난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퇴직금을 잃은 교사, 대출을 몰래 끌어온 아내, 가족과 갈라진 이웃. 그들 모두가 저와 같았어요. 희망을 품고 들어왔지만 결국 절망만 안고 돌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함정이라는 걸. 하지만 그 깨달음이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삼성이 들어왔지만 도시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화려한 간판은 반짝였지만 그 속에 들어갈 삶은 없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돈은 움직였지만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시는 건물로만 채워졌고 제 인생은 그 속에서 텅 비어갔어요. 시간은 흘렀어요. 빚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제 몸은 점점 약해졌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다리에 힘이 풀려 집까지 겨우 걸어왔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그녀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무모하게 믿은 제 마음이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믿지 못했고 남의 말에 기대어 선택했어요. 그것이 저를 무너뜨린 진짜 원인이었어요. 어느 날 공사장에서 잠시 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흘러갔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배우는 거구나. 뒤늦게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일까? 그 말이 제 눈시울을 적셨어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가진 건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버티며 배운 게 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잃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노후를 지킬 사람은 결국 내 자신이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당신들은 저처럼 늦게 알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선택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그것이 후회가 될지 아니면 지혜가 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노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가 흘린 땀과 눈물이 우리에게 남긴 건 한 가지 교훈이었죠. 내 노후를 지킬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